어느 산골 소년의 세 번의 사랑. 냇물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왔고 바람 끝에 풀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나는 66이 돼서야 이 냇가에 다시 섰다. 운동화 끈이 진흙의 절반쯤 잠겼는데 그걸 빼낼 생각을 못하겠더라. 발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눈이 안 떨어진 거였다. 징검다리가 아직 있었다. 이끼가 덮여서 초록색이 됐고 돌 하나는 반쯤 물에 잠겨 있었지만 내가 고무신 벗어놓고 발 담그던 바로 그 돌이 맞았다. 뒤를 돌아보니 분교 건물이 보였는데 지붕이 내려앉았고 운동장엔 억새가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철거한다고 했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다. 선생님, 고향 분교 말입니다. 내년 봄에 철거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집사람이 밥 다 됐어 하는 소리가 2번이나 들렸는데도 부엌으로 가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는데 천장이 아니라 그 시절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쨍하던 가을 하늘, 그 하늘 아래 징검다리가 있었고 징검다리 건너편에 그 애가 서 있었다. 내가 11살이던 1971년 이 마을에 국민학교 분교가 있었다. 한 학년에 15명이 안 됐고 교실은 2개뿐이었고 운동장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마당이었는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됐다. 나는 4학년이었고 그 애는 5학년, 한 학년 위 누나였다. 이름은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그 이름을 말하려면 내가 40년을 돌아가야 하니까 나중에 말하겠다. 그 애는 옆 마을에서 징검다리를 건너 학교에 왔는데 매일 아침 고무신이 물에 젖을까봐 손에 들고 맨발로 건너왔다. 그 모습을 나는 교실 창문에서 매일 봤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봤고 그 애가 징검다리 3번째 돌에서 한 번 흔들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넘어지면 어쩌나 물에 빠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 애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잘 건넜다. 나는 그 애한테 뭘 해주고 싶었다. 근데 11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용기는 더더욱 없어서 나는 풀잎을 땄다. 냇가에 자라는 억새잎을 따서 엮기 시작한 건 그해 여름이었는데 할머니가 밀짚 모자 엮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흉내는 낼 수 있었다. 근데 손이 서툴러서 한번 엮으면 풀리고 다시 엮으면 또 풀리고 손가락에 풀물이 들어서 비누로 씻어도 초록색이 안 빠졌다. 어머니가 네 손에 뭐 묻었노 물었을 때 개구리 잡다 그랬다고 거짓말했는데 11살의 거짓말은 참 서투른 거였다. 그 여름 내내 나는 냇가에 앉아서 풀잎을 엮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돌아가는 시간이면 나는 이미 냇가에 가 있었고 고무신 벗어놓고 발 담그고 앉아서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너가기를 기다렸다. 건너가는 거였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 눈에는 건너오는 것처럼 보였고 내 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애는 냇가에 앉아있는 한 학년 아래 꼬마를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걸 몰랐고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 꽃모자가 완성된 건 가을이었고 들국화를 넣었다. 노란 들국화 3송이. 그날 오후 나는 꽃모자를 들고 징검다리 앞에 서서 이거 누나 주려고 만들었다. 그 한마디를 100번쯤 연습했다. 오늘은 건네주겠다고, 오늘은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애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서울로 이사 갔다. 그게 전부였다. 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고 11살한테 이별은 그렇게 오는 거였다. 예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떠내려갔다. 노을빛 냇물 위에 꽃모자가 떠내려가는 걸 나는 해가 질 때까지 서서 봤는데 그게 내 첫사랑의 전부였다. 나는 그날 저녁 징검다리에 갔고 꽃모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물 위에 놓았다. 그리고 오늘 55년이 지난 이 냇가에서 나는
또 한 번 그 꽃모자를 본다. 물 위에 떠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에는 보인다. 그 꽃모자가 떠내려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왔는데 징검다리 건너편에서 그 애는 다시 오지 않았다. 나는 5학년이 됐고 그 애가 앉던 6학년 교실 자리엔 다른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도 하지 않았다. 12살은 슬픔을 어디 묻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슴팍에 넣어두는 거였다. 분교 마당에 벚꽃이 피던 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흘러나온 노래가 있었다. 이수미의 두고 온 고향이었다. 나는 그 노래가 뭔지도 몰랐고 누가 부르는지도 몰랐는데 가슴팍에 넣어뒀던 게 라디오 소리에 흔들리더니 올라오기 시작했다. 목이 뜨거워졌고 눈이 뜨거워졌고 코끝이 시큰해지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교실 뒤쪽 청소 도구함 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다. 선생님이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는데 12살의 거짓말도 11살만큼 서툴렀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징검다리가 보였고 고무신 들고 맨발로 건너오던 그 애가 보였다. 그게 내 몸에 박힌 거였다. 노래가. 가시처럼 박혀서 건드리면 아프고 안 건드려도 거기 있는 걸 아는 그런 거였다. 중학교를 마친 해가 1976년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불러앉히더니 서울 가라고 했다. 삼촌이 구로에서 봉제 공장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쌀이 떨어지면 감자를 삶았고 감자가 떨어지면 냇가에 가서 다슬기를 잡던 그런 형편이었다. 16세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고 보따리 하나 들고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산이 사라지는 걸 봤다. 산이 낮아지더니 건물이 올라오고 논이 사라지더니 공장 굴뚝이 올라왔는데 그때 기차 안 스피커에서 또 그 노래가 나왔다. 이수미의 두고 온 고향. 나는 이번에도 울었는데 숨을 데가 없어서 보따리에 얼굴을 파묻었고 옆자리 아저씨가 총각 처음이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는데 그 사탕이 손에서 녹을 때까지 나는 입에 넣지 못하고 쥐고만 있었다. 구로공단에 도착한 건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삼촌네 공장은 2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봉틀 소리로 가득 찬 곳이었고 원단 먼지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하루 종일 눈을 찔렀다. 나는 원단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고 밤이면 공장 한쪽 구석에 깔린 이불에서 잤다. 그때 옆 라인에 여공이 하나 있었다. 나보다 1살 많다고 했는데 이름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다. 그 여공이 우리 공장에 온 게 내가 들어온 지 딱 1달 뒤였는데 삼촌한테 물었더니 어디서 소문 듣고 찾아왔다더라 했다. 구로공단의 공장이 수백 개인데 하필 우리 공장을 찾아왔다는 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 여공한테는 손바닥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점심시간마다 그걸 켜서 밥을 먹으면서 들었고 나는 슬금슬금 옆에 가서 같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가 아니라 그 여공 옆에 앉아 있는 게 좋아졌다. 밥알이 입술에 묻은 걸 손등으로 대충 닦는 모습이 좋았고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좋았다. 그 여공은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었는데 그게 징검다리 건너오던 그의 눈웃음하고 닮았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1978년 겨울 공장이 야근을 돌리던 밤에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가 흘러나왔다.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그 멜로디가 비집고 들어왔는데 그 여공이 하던 일을 멈추고 라디오 볼륨을 올렸다. 그 노래가 재봉틀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 여공이 내 쪽을 봤는데
눈이 마주쳤고 나는 숨을 못 쉬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그 여공이 웃었는데 그게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눈이 반달처럼 휘는 게 웃는 건 줄 알았는데 눈물이 고이면 눈이 그렇게 휜다는 걸 16은 몰랐던 거다. 그로부터 열흘쯤 뒤 그 여공이 사라졌다. 아침에 출근하니 그 여공 자리가 비어 있었고 재봉틀 위에 라디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삼촌한테 물었더니 고향 내려갔다더라. 그 한마디뿐이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 여공은 그날 밤 오래 울었다고 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야 했으니까. 알아봐 주길 기다렸는데 끝내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또 그렇게 사람을 잃었다. 첫 번째는 징검다리에서 잃었고 두 번째는 재봉틀 앞에서 잃었다. 11살의 이별에는 꽃모자라도 있었는데 16의 이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남은 건 손바닥만한 라디오 하나뿐이었다. 라디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처음엔 잘 안 보였다. 손톱으로 긁어보니 이름이었다. 여자 이름 3글자. 나는 그 이름을 몰랐다. 그 여공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라디오에 전 주인 이름이 새겨진 거려니 했다. 그 이름 속 자가 무슨 이름인지 나는 수십 년 동안 몰랐다. 나는 그 라디오를 가져왔고 밤마다 켜고 누우면 양희은의 노래가 나올까 싶어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는데 그 노래는 듣고 싶을 때는 안 나오고 잊을만 하면 불쑥 나오는 거였다. 노래라는 게 그렇더라. 찾아가면 숨고 잊으면 쫓아온다.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한번 현재로 돌아온다. 냇가에 서서 물을 보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집사람이었다. 여보, 거기 도착했어? 응, 도착했어. 냇물 아직 있어? 있어. 징검다리도 있고. 전화 너머로 집사람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한숨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당신 그 냇가 좋아하더니 잘 봐도 없어지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나는 물을 다시 봤다. 집사람.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시작이 너무 밋밋했다. 1985년 내 나이 25이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선 보라고 했을 때 나는 구로에서 여전히 공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을 좀 배워서 재단사가 됐고 삼촌 공장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서 월급도 좀 올랐을 때였다. 시골서 아는 분 딸인데 서울 와 있다더라. 한번 만나봐라. 나는 사랑 같은 건 안 한다고 그런 거 질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 을지로 다방에서 만난 여자는 말이 없었다. 내가 물어봐야 대답했고 대답도 짧았다.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요. 여기 올라온 지 오래됐어요? 좀 됐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눈을 거의 안 마주쳤는데 딱 한 번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봤다. 그때 나는 이상한 걸 느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가슴팍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한 거였다.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근데 나는 그걸 무시했다. 25에 나는 가슴이 시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돼 있었으니까. 2번 잃어버린 사람은 세 번째를 안 믿게 되는 거다. 그 여자는 나를 알아봤을 거다. 그런데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알아봐 주길 기다린 거겠지.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 그 징검다리 때부터. 한 달 뒤에 결혼했다. 예식장도 작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여행은 속초에 하루 갔다 왔다. 집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도 말이 없었는데 그게 우리 부부의 시작이었다.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였다. 아이 둘을 낳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이 떠났고 둘이 남았다. 40년이 그렇게 갔다. 그런데 40년을 같이 살면서 나는 집사람을 몰랐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었다. 장롱 맨 아래 칸, 이불보 밑에 뭐가 있는지를 나는 40년 동안 몰랐다. 작년 가을이었다. 집사람이 쓰러졌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집사람은 가스불도 안 끄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괜찮아 하면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또 주저앉았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집사람 몸무게가 이렇게 가벼웠나 싶었다. 안아서 차에 태울 때 깃털 같았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로비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는데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그 노란색이 들국화 색깔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장롱을 열었다. 아래칸에 집사람 옷이 접혀 있었고 그 밑에 이불보가 깔려 있었고 이불보를 들추니까 보리자루가 하나 있었다. 의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한 보름 입원하시죠 라고 했을 때 집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 여보, 집에 가서 짐 좀 싸다 줘. 장롱 아래칸에 내 옷 있으니까. 낡아서 올이 풀린 보리자루였는데 묵직했다. 뭔가 들어 있었다. 열었다. 손이 멈췄다. 마른 플리피였다. 아니, 마른 플리프로 엮은 무언가였다. 형체가 거의 무너져 있었고 색은 다 발에서 누런 종이장 같았는데 그게 뭔지 나는 알아봤다. 50년이 넘었는데도 알아봤다. 꽃모자였다. 들국화는 바스러져서 가루가 돼 있었고 프림 엮은 자리도 반쯤 끊어져 있었지만 내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엮었다. 이건 내가 엮은 거다. 1971년 가을 냇가에서 그 여름 내내 풀물 들여가며 만든 그 꽃모자. 노을빛 냇물 위에 떠내려 보낸 그 꽃모자가 왜 여기 있는 거다. 왜 이게 내 집사람 장롱 밑에 있는 거다. 보리자루 안을 더 뒤지니 뭔가 또 있었다.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였다. 손바닥만한 내가 수십 년째 서재 구석에 두고 있는 그것과 똑같이 생긴.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었다. 그게 바로 그거였다. 내가 갖고 있는 라디오. 집사람이 먼저 가져다 놓은 거였다. 나는 서재로 달려갔다. 라디오 뒷면을 봤다.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몰랐던 그 이름. 그게 집사람 이름이었다. 나는 보리자루를 안은 채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게 아니라 머리에서 뭔가가 폭발한 거였다. 을지로 다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집사람이 딱 한 번 나를 올려다봤던 그 눈. 그때 가슴팍에서 뭔가 꿈틀했던 그 느낌. 25에 나는 그걸 무시했다. 근데 그게 무시할 게 아니었다. 가슴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다. 11살 때부터. 집사람이 그 애였다. 징검다리 건너오던 한 학년 위 누나. 고무신 들고 맨발로 건너오던 그 애가 내 집사람이었다. 서울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서울로 양녀를 간 거였고, 그래서 성이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다. 어머니끼리 아는 사이여서 선을 본 거였는데, 집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구로 공장에 찾아온 것도 집사람이었다. 수소문에서 찾아왔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말 못하고 라디오만 두고 떠난 거였다. 두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서로 말하고 기다렸다고 한다.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알아봐야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나만 몰랐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나만 몰랐다. 그때 거실 TV가 켜져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였다.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나는 보리자루를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었다. 65 먹은 남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보리자루 하나 끌어안고 우는데 그게 서럽다기보다 억울하다기보다 그냥 미안했다. 왜 말 안 했냐고, 왜 40년 동안 말 안 했냐고,
나는 집사람한테 묻고 싶었다. 근데 묻기 전에 답을 알았다.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집사람은 이미 내 옆에 있었으니까. 징검다리를 건너서 떠난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내 옆으로 온 거였다. 꽃모자를 냇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주워서 보리자루에 넣어 40년을 품고 있었던 거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50년 동안 첫사랑은 내 옆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병원에 가서 집사람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잡았는데 집사람이 내 얼굴을 보더니 알았어? 하고 말했다. 딱 두 글자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집사람은 눈이 반달처럼 휘면서 웃었다. 그 눈웃음을 나는 3번 본 거였다. 11살 징검다리에서 한 번, 16 공장에서 한 번, 그리고 65 병원 침대에서 한 번. 3번의 사랑이 아니었다. 한 번의 사랑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냇가에 서 있다. 분교는 내년이면 없어지고 징검다리도 언젠간 묻힐 거다. 근데 상관없다. 징검다리가 없어져도 그 애가 건너오던 모습은 내 가슴에 있고 꽃모자가 바스러져도 그걸 40년 품고 있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전화 너머로 집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 냇물 소리하고 섞여서 그게 냇물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다. 노을이 냇물 위에 분홍빛을 물들이고 있었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었다.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슬프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사람을 만납니다. 나만의 사랑이 지금 당신 곁에서 무엇 하고 있나요?